자, 최근에 부동산 종부세 세금 폭탄 이야기로 온 뉴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는 국민들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종부세는 상위 2% 국민들만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국민 98%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뻔뻔한 소리를 하질 않나. 심지어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뜨면서 국토보유세라는 거를 신설할 거라고, 상위 10% 국민도 아니면서 그 안에 들지도 못하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이런 말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먹고 살만한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국민들에게만 세금을 늘린다라고 해도 그거는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 같은 서민들에게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안 되는 게, 상위 2%는 그러면 국민이 아닙니까? 전형적인 편가르기식 정치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대부분은 지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국책사업으로 다 나눠서 해먹고, 서민들에게는 푼돈 포퓰리즘으로 현금 한두 번 뿌리면서 생색내면은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초에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늘어났던 이 헛소리와는 다르게 현실은 종부세는 절대로 전 국민 2%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잠재적인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다라고 해요. 한 몇만 명 정도 더 적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2%를 어림잡으면은 그게 대략 몇 명이냐? 대략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 국민들 중에서 2%라고 하면은 적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국민들 중에서 100만 명이 이중과세를 뜯기고 앞으로 이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렇죠. 체감하는 게 확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낼 정도가 되는 가구라면은 1인 가구가 아니라 보통 3인 이상, 4인 등등 결혼하고 가정을 일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종부세 악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가구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구수가 실상 어림잡아가지고 300만에서 400만 명 가까이는 된다라는 겁니다. 300에서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 종부세로부터 가계 생활에 직간접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부세의 부담지는 그 종부세를 부담지게 되는 인구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그 2%가 아니라 적어도 전 국민들의 6%에서, 그러니까 많게는 10% 가까이가 이미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문재인 정부에게 세금을 1년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수백 수천만 원씩 뜯겨도 나하고는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분들은 제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중과세라는 게 문제예요. 국민들이 돈을 벌면서 이미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재산세, 그리고 또 집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게 또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들은 이미 살아 숨쉬기만 해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부세까지 또 뜯어가겠다라는 건 이 자체가 명백한 그런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세금의 액수는 살아온 시간 등등 개개인의 사례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화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데, 자,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 제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젊은 사람 하나가 어렵게 막차를 타서 집을 구해가지고 서울의 14억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년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뜯어가는 세금만 올해 7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건보료까지 또 따로 뜯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거나 박근혜 정부 말기에 서울 집값이 4억에서 5억 원대가 널려있던 시절에 운 좋게 부동산 막차를 탔다 뿐이지, 이 젊은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연봉 수천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연봉 3천, 4천만 원 중에서 1년의 세금을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만 6, 700만 원씩 뜯겨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버티겠습니까? 1, 2천 더 번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사정이 비슷하겠죠. 잉여 생산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한 달에 벌어서 버는 족족 세금을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종부세가 이만큼 많은 거는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종합적으로 많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종부세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또 있는데,
부동산 종부세가 우리하고는 서민하고는 과연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고가주택도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걸까? 세금 뜯어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니까 과연 좋은 걸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자본분배법이 바로 국가에서 세금 뜯어가지고 정부가 나눠주는 현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출이 바로 국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현금입니다. 자, 당장 임대차 3법의 부작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유튜브 채널 만들었을 때부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시행을 했고, 대한민국 서울 집값 부동산 값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주인과 건물주들에게 불리한 각종 악법과 행정 규제를 강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서울 전체의 전세 매물이 실종되어 버리고 월세 가격도 여러분들 폭등을 해버렸죠. 집값과 부동산 전체가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과도한 각종 부동산 세금 그리고 종부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유지하는데 집주인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또 소득이 필요하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전세 주던 것도 월세로 집주인들이 돌려버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2주택자, 3주택자들을 가지고 다주택자라고 쥐잡듯이 잡아대니까 집주인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무주택자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임대를 빌려줬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분가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실제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 과도한 세금과 규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 같았으면은 집주인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다른 잉여 집은 무주택자들에게 전세와 월세로 임대를 내주니까 이 집주인 가족들은 부수입을 얻어가지고 좋고, 또 반대로 주택의 매물이 많아지니까 집주인들끼리 전세 월세 경쟁이 붙어가지고 무주택자 서민들도 서울과 동급의 세계 다른 도시들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집을 주면서 독립을 시켰잖아요.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그대로인데 서울의 집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들도 절대로 악당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큰 목돈을 우리가 모으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중간 과정. 주택 임대 시장에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민간 매물 공급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중간 사다리가 있어야 나와 여러분들도 높은 곳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모든 시장 경제는 반드시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세금과 행정 규제라는 것은 결국 무주택자와 서민들도 함께 최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부동산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위에 첫 번째 줄부터 천천히 따라서 내려와 보세요. 자, 이 종부세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미 재산세를 내고, 두 번째 줄이죠. 이미 재산세를 내고 미실현 이득인데 또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를 내고 미실현 이익인 국민 개개인의 집 보유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는 100%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당시에 강남 때리기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부동산 종부세라는 거예요. 원래 강남은 보수 성향도 강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도 적은 편이다 보니까 지들 지지층들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었거든요. 또 당시에는 강남에만 국한되어 있던 법이 이 종부세였습니다. 또 강남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살던 곳이고 투기꾼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꽉 하고 세뇌를 넣어놨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발이 그때는 적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는 훨씬 싸다 보니까 또 해당되는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기도 했고요.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적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적고 공론화도 덜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무관심하고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남에 사는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결국 서울의 전체 집값이 오르고 하면서 그 대상자, 종부세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증세, 세금을 늘린다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으로 처음 시작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은 대상되는 국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장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부동산은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은 안 된다, 시장에 맡겨라 하던 분들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게 참 얼마나 돌이켜보면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결국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는 시대가 이미 와 버렸고요. 수많은 서울 시민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런 과중한 세금을 서서히 두들겨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부세의 평균이 여러분들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다른 세금과 별개로 종부세 하나만 저만큼 더 뜯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첨단 고사양 컴퓨터도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장만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왜 나는 구경도 못 해본 최고사양의 유튜버 BJ들 수준의 컴퓨터를 1년에 몇 대씩 뜯겨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당합니까? 나 아닌 다른 국민이 뜯기니까 그게 정당한 세금이야? 아니죠. 국민들은 서로 연쇄작용으로 이어져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미노처럼 다 같이 과중한 국가 세금에 허리가 휘어나가는데, 문정부만 혼자서 야, 세금 많이 뜯어가지고 신난다, 내년에는 또 세금 낼 흑우들이 더 많네, 나라에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나쁜 정부도 이렇게 나쁜 정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많이 뜯어간다라고 비판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소리죠. 저때 당시에는 저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정말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저게 뻔뻔하고 그리고 또 가짠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올해는 약과라고 해요. 공시가율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서울 시민들, 집주인분들의 세금 부담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누군가는 과감하게 칼을 빼들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위 사진은 2008년의 광우병 선동 당시에 부끄러운 우리나라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저런 게 저거 한 번뿐만이 아니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동에 춤췄던 자극적인 그런 정치 선동들이 여러 번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태가 진정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들 저거 어떠십니까? 안타깝죠. 저 때는 뭐가 그렇게 다들 감정이입해가지고 화가 나고 열정적이었던 걸까요? 진짜 화내야 되는 것에는 화도 못 내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고 여론몰이를 해주는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노조 세력이 없으니까 국민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죠. 허리가 휘어나가는 세금에 다 같이 짓눌리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집단 행동 하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핑계 대기 이전에 스스로, 국민 스스로도 뭔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을 해주는 국민들은 항상 저 때도 있었거든요. 소수라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던 얘기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면은 부동산은 폭등하고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최소한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되고 전월세 매물도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가지고 국민들과 무주택자 서민들도 다 같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 노란 네모 박스를 치고 있는 저분들의 임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10대, 20대, 30대, 40대 그 깨어있다라는 깨시민들, 젊은 국민들이 바른 목소리를 들려주던 극소수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1, 2, 3, 40대 젊은 분들은 과연 무조건 깨어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때 당시 소수파로서 격렬한 손가락질을 받아봤던 동년배의 친구들이 여기 바로 이렇게 버젓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여러분들 몸속에 이 젊은 나이에 사리가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국민들에게 대출 규제 같은 거를 확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서 빚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서민 무주택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저 때가 신의 한 수였죠. 어떻게든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라고 대출도 다 틀어막고 서민들을 박살내고 있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여러분들 비로소 봄인 줄 아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미지 프레임 가지고 있고 이분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수백 배 더 청렴하고 상식적인 정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 때는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서민들의 숨통이 목 졸리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간신배들의 말에 놀아난다면 반드시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요?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위 10% 안에 들지도 못하는 것들이 새로운 세금 늘리는 정책에 반대한다면 그거는 바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 한마디가 민주당 인간들의 정치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산업화 세대 그 어르신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가방 끄는 젊은 우리들보다 비록 짧을지라도 말은 세련되게 못할지라도 정말로 똑똑하고 중심을 잘 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분들입니다. 특히 말로 설명은 잘 못해도 누가 못 믿을 인간이고 나쁜 인간인지, 반대로 누가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인간인지, 이런 것들은 인간 판별하는 거는 귀신같이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대 할배 할매들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우리 젊은 세대분들께서 귀 기울이면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 주변에도 현명한 노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공의 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제발 좀 잘 살아봅시다. 상식적인 세상에서 꼭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서 유튜버에게 응원 좀,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또 얼음사이다 채널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좀 하셔가지고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